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8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뵌 지가 근 몇 달 됐죠? 여름이라는 계절을 그냥 통째로 날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팩트도 그러하고요. 추석 명절이 지나기도 했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2.5단계라던가 많은 태풍들이 한반도를 지나갔던 이러한 역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들도 당연히 제가 녹음을 하지 못한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나면 주변 여건이 이제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시간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참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장애 요소가 소음인데,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이고 또 이웃 간에 벽 하나를 딱 사이에 두고서 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한테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음 상황이라는 것도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을 때 하자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거고, 참 골치가 아픈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해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 해주시면 그걸로 족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프닝 시간, 이 푸는 시간이죠. 사실 충분히 예열된 것 같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떠한 작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던 작품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어디서 봤었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애니메이션을 직수입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애니플러스라고 하는 채널이 존재하죠. 이 채널이 개국하고 아마 중계에서 초기 딱 그 사이쯤일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작품이 라인업에 존재했었거든요. TV 광고로도 간혹 가다가 등장을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애니메이션계에 한 가지 기조가 존재했었거든요. 바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대표적으로 마마마라던가 이노하나? 아노하나?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까지 모른다, 이런 종류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처럼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이 강세를 보이던 그때 그 시즌에 이 작품이 등판을 했던 겁니다. 자, 참고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애니메이션이 곧 원작인 작품을 얘기합니다. 보통 애니메이션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게임이 원작인 작품의 애니화, 만화 원작, 라이트노벨 원작.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은 원작이 기반이 되는 미디어나 매체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회사 측에서 시나리오 작가라던가 감독, 연출진, 각본진, 이런 분들을 따로 다 섭외를 하고 고용을 해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오리지널로
제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종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확실하죠. 잘만 만들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작비로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단점은 흥행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함축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장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작품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장르 첫 번째입니다. 드라마. 그런데 단순히 드라마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못한 게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장르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청춘물. 한마디로 10대들이 부대끼는 그리고 드라마틱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 장르를 일컫는 말인데 이 작품이 거기에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장르 두 번째입니다. 로맨스. 한마디로 청춘물에 사랑이라는 기조가 같이 깔려있는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장르 세 번째입니다. SF. 자, 여기서 살짝 이상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청춘물이랑 로맨스는 나름 조화로운데 갑자기 왜 SF가 여기에 끼어드느냐.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SF는 단순히 이 작품의 배경 설정을 위한 일종의 장식 같은 겁니다. SF가 이 작품에서 맹목적인 주체가 아니에요. 이 작품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드라마와 로맨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르 설명 끝났고요. 이제 이 작품이 어떠한 중심 소재를 담아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은 이러한 중심 소재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일명 인간과 에일리언의 사랑 이야기다. 너무 좀 단출하게 제가 정리를 했나요? 그런데 진짜 이 이야기가 딱 맞아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아, H가 정리 참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일단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공개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들어줘서 고마워. 애니메이션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맑게 개었어. 그리고 저 너머의 산은 뭉게구름이 피어올라 숨어버렸어. 그건 언제나 보던 우리 마을의 풍경. 하지만 둘도 없는 여름이었다고 생각해. 그 소녀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하고 싶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찍으려던 중이었어. 그때 특별한 소녀가 이 마을에 찾아온 거야. 그리고 소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 소년의 이름은 키리시마 카이토. 소녀의 이름은 타카츠키 이치카. 그들의 여름이 시작된다. 우리들은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 자, 청춘물의 향기와 더불어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이치에 맞게 들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작품을 택하고 감상할 때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걸 즐기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생각을 유도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 틀 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볼 만한 여력이 잘 안 돼서 좀 기피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작품이 방금 말씀드렸던 후자에 가까운 느낌으로 저에게는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춘물이기 때문에 10 대들의 미완성, 자신만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이런 인물들이 펼치는 방황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당연히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맥락이 있고, 또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할까, 그리고 이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 여기에 대한 전개는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작품 외적으로 제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만한 것들이 많진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저 H라는 사람은 킬링 타임용 애니메이션을 꽤나 선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쓸데없는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뭐 이게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는 꿀잼 셀렉트 본편에서 신나게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짧게 끝났는데 좀 더 말씀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이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계절감에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계절 취향은 여름이거든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겨울은 그냥 두껍게 껴입으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다 벗고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벗어도 덥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겨울이 여름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는 아무리 저에게 누군가 그런 논리를 펴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냥 여름이라는 계절이 직관적으로 좋아요. 여름에 느낄 수 있는 정취,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맑게 개이는 하늘 같은 것들이 저의 감성을 자극하고 저의 아드레날린을 분비되게 하는 그런 맥락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계절감에 관련된 표현이 이 작품에서 꽤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작품 픽해서 감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짤막하게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잼 셀렉트로 돌입을 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꼬리 잡기 한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생각하면서 볼거리들을 꽤나 많이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담론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조금 못하긴 한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흩뿌려져 있는 주제들이라는 것이 한 3개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카이토,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캐릭터의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주인공인 이치카, 이 캐릭터가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는요, 작품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담론은 아닌데 작품을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바로 레몬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이 캐릭터의 정체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추리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죠. 뭐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한 것들을 긁어 모아서 이 작품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한 3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끼얹어집니다. 바로 주인공과 조연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들의 인간관계,
구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로 이 작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락을 좀 혹평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 보는 사람의 피로감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요소로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작품의 몰입을 자칫 굉장히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함께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어떠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여성 캐릭터인 이치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카이토가 이치카를 좋아한대요. 그래 뭐 주인공들끼리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해돼. 어? 근데 갑자기 옆에 칸나라는 여성 조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카이토를 좋아한대요. 오잉? 근데 뭐 남성 주인공한테 한 명 정도 그에게 호감을 가지는 캐릭터가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지. 그런 거 많이 봐 왔잖아. 맞아, 맞아. 응? 근데 옆에 또 보니까 테츠로라는 남성 조연이 또 한 명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칸나를 좋아한대요. 응? 뭐 알았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또 옆에 여성 조연인 미호라는 캐릭터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캐릭터가 테츠로를 좋아한대요. 야, 심하네.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런 생각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닙니까? 이 캐릭터를 그냥 일렬로 쫙 나열을 하면, 이치카, 카이토, 칸나, 테츠로, 미호. 꼬리잡기의 형태가 구성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흥미보다는, 아니, 왜 사람 간의 인물 구도를 이렇게 자기적으로 묘사를 해놨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여성 무리와 남성 무리가 아우러져서 노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뭐 전형적인 아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무리 중에서 뭐 한두 커플 정도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꼬리잡기가 펼쳐진다고? 제 상식선에서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가 작품의 후반부에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품의 초반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상황 자체, 이 작품 자체의 인물 구도를 굉장히 난잡하게 만드는 역할로밖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니, H님, 항상 라디오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느냐. 애니메이션에서 현실성 찾지 마라. 공허해질 뿐이다.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그 설에 약간의 첨언을 더한다면 배경이라던가 캐릭터들 간의 뭐 특징이나 개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현실적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인물 간의 구도 그리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장르가 드라마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종류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 점이 충족이 되려면 당연히 적어도 인물 간의 구도라던가 우리가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현실성, 최소한의 현실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의 인물 구도가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점, 약간의 푸념 이런 것들을 좀 늘어놔 본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 많은 작품인데 굳이 인물 구도도 이렇게 꽈놓을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근데 작품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 구도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칸나라던가 테츠오 그리고 미오라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의 뇌피셜로 끝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을 밀고 싶냐면은 이 작품이
애당초 구성 단계에서 다중 주인공물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인공들은 주인공 나름대로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조용 캐릭터들은 좀 특징이 있네 정도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조연급인 칸나라던가 테츠로 그리고 미오, 이 캐릭터들은 자신만의 스토리, 자신만의 감정 표현, 자신만의 개성이 굉장히 확고하게 들어차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작진이 확실히 좀 다중 주인공물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작 단계에서는 그것이 좀 좌초돼서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작품으로 제작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건데,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주인공들에게 가야 되는 시선이 많이 빼앗아진 것도 우리는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 구도로 제작이 이루어질 거였으면 이 복잡한 인물 관계 속에서 미호만이라도, 테츠로를 좋아하는 미호만이라도 자신의 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작품의 후반부에 좀 밀어놨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미호만 후참전을 해도 작품에서 난잡하게 보일 수 있는 구도들이 나름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작품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한 가지의 설을 좀 여러분들에게 밀어보면서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마무리 지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 인물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타적 이기주의자들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이 작품의 메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 그리고 양가적인 태도, 이 맥락이 작품의 재미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제작진들이 인물들의 행보를 이렇게 비논리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걸지, 그거는 제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작품이 청춘물이라고 했으니까 미성숙한 청춘들이 그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는 것이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타적이면서도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이면서도 양가적인 이 태도들을 그냥 좌시하고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명 한 명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 인물로 여성 주인공인 이치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카이토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마음속 깊이 품게 됐죠. 근데 본인이 카이토를 좋아한다,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계속 애써 숨기면서 나는 어차피 지구에서 떠날 사람이다, 여기에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떠나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강박증 같은 거에 좀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지구에서 불장난을 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맞는 거죠. 근데 결국 난 떠나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고 결국 카이토와 연인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이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일치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칸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 캐릭터가 이 주제에 가장 부합을 하고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카이토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하게 이치카와는 사랑의 라이벌, 즉 애증의 관계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애증이라는 단어를 썼다시피 이 캐릭터는 이치카에게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중 이 캐릭터의 모습을 보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캐릭터처럼 묘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캐릭터가 카이토와 이치카 이렇게 3자 대면을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치카와 카이토가 좀 꽁냥거리고 좋은 분위기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캐릭터가 질투를 느끼다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치카 선배는 언제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참고로 이때 당시에 이치카는 유학생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주변 인물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그 대사를 던지는데 나중에 이제 작품 전개를 보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난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후회를 느끼는 묘사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유학생이면 당연히 언젠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면. 근데 이 캐릭터가 거기에서 굉장한 배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칸나라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맥락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 캐릭터가 사랑의 라이벌을 조력하는 굉장히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앞서서 카이토가 칸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칸나는 카이토를 포기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계속 사랑의 감정이라는 걸 품고 있는데 카이토의 사랑의 시선이 이치카에게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와줘 버리자. 이런 식의 전개에 가깝게 작품이 그려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놓고 결국 혼자가 된 칸나는 시련의 아픔을 느끼면서 집에서 그냥 알아 눕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왜 칸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 사랑의 승부에서 졌어. 승복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이치카를 조력해주는 조력자로 전락해 버린 걸까? 굉장히 좀 작품의 전개가 혼란스러워진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들이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캐릭터는 테츠로입니다. 이 캐릭터도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인물은 칸나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칸나가 홀몸이 되어야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현을 당해야지만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원래 영화 모임 자체에 관련이 없던 이치카를 이 모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도 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치카 선배를 포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작품의 전개를 보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 캐릭터는 계속 카이토에게 칸나가 접근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모습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칸나가 카이토 널 좋아한다 라는 것을 대놓고 알려주기도 하는, 물론 이게 빨리 실현 당해가지고 나한테 와라는 어떤 기조가 깔려있는 선택이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끼워 맞추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맥락을 제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예들을 다 봐도 테츠로는 칸나와 카이토가 잘 될 수 있게, 정확히는 칸나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서포트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테츠로도 굉장히 모순적인 행보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역시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물은 테츠로를 좋아하죠. 그래서 테츠로와 연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캐릭터임이 확실한데, 근데 테츠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칸나와 카이토가 잘 될 수 있도록 혹은 어떤 검은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이 두 명을 빨리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 굉장히 안타깝게 테츠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미호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접근이면 칸나가 빨리 카이토와 맺어지고 테츠로와 함께 연인이 되는, 그것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테츠로가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숨기면서 칸나를 서포트해줄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테츠로 너만 상처를 받는다, 이러한 굉장히 진심 어린 걱정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캐릭터 또한 본인의 이점과는 무관한 모순적인 행보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처럼 작품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라는 점들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한 명 소개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레몬은요, 제가 뺄게요. 그 인물은 그냥 깍두기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구도 상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딱 한 명이 남죠. 바로 카이토입니다. 이 인물만 일편단심 민들레 이러한 행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초지일관, 그냥 나는 무조건적으로 이치카가 좋고 이치카 포에버고 빨리 이치카랑 연인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숨어 있는 건데, 주인공 혼자만 감정이라던가 태도, 이 맥락이 단순해요, 너무. 다른 인물들처럼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일직선, 이치카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연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그리고 주연의 임팩트 치고는 좀 흥미를 떨어뜨리는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다는 겁니다. 주연보다는 조연들에게 더 시선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만 멀쩡하구나, 역시 주인공 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다 독특한데 혼자만 평범하니 이게 주인공한테 가야 되는 시선이 분산되는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좀 의문점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의 시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못다한 이야기들 더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야마노 레몬 두둥 등장. 뭐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어쨌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자 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를 들길 깍두기다, 이러한 캐릭터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레몬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 일단 모든 부분이 다 이상해요. 대표적으로 주인공 학교의 선배라고 하는 인물인데 혼자만 계속 다른 교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 모습, 그리고 작품이 전개되면서 이 캐릭터의 정확한 나이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 이 맥락들, 마치 본인이 주인공 무리에서 조율자라도 된 듯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캐릭터의 정체가 무엇일지 곱씹으면서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 이 작품이 고전 명작으로 많은 분들에게 손꼽히고 있는 오네가이 티처, 이 작품의 제작진이 다량 섭외가 되고 투입이 돼서 나온 작품이다. 물론 저는 오네가이 티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캐릭터 디자인이 어떠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이치카, 이 인물의 공통점이 꽤나 보이죠. 붉은색 머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던가, 보통 여성 주인공에게는 잘 부여하지 않는 액세서리, 안경이라는 걸 착용하고 있다는 점. 사실 저는 안경에 대한 호불호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성 메인 히로인에게는 안경을 씌우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 톤 앤 매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치카의 디자인을 보자마자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설마 그러한 뒷사정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전혀 몰랐다는 거죠. 어쨌든 그 맥락을 알게 되자마자 레몬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면
그 오네가이 티처에 등장하는 인물과 유사점이 있는 또 다른 인물이겠거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확 식어버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근데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라디오를 녹음하기에 앞서서 관련 정보를 웬만해선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감상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회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냐면 제가 앞서서 이 작품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맞나? 이제 그거를 찾아보는 와중에 뜻밖의 스포일러 비슷한 걸 당해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최소한의 정보도 아예 찾아보지 않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녹음에 임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참 당황스러워요.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당황스럽습니다. 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맥락들은 어쨌든 그 정보를 취득하기 이전에 제가 느꼈던 감상을 그냥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죠. 어찌 되었든 이 인물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작품을 보면서 '이 인물의 정체가 뭘까?' 이거를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러한 캐릭터들은 자신의 정체를 맥거핀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이 이 작품에서의 레몬은 존재를 확실하게 어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졌던 그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를 시켜주긴 하는데 그 해소의 방향이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거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선 이 캐릭터의 정체가 무엇일지 예상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인물이 이치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왔던, 하지만 현재는 지구에 정착한 외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봤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주변 인물들을 조율하려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치카에게 굉장히 여러모로 좀 서포트를 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몬이라는 캐릭터도 지구에 와서 지구인 남성과 사랑을 해 보고, 하지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고,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지구에 정착을 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이치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알량한 생각을 잠깐 했던 건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상 외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참고로 이 맥락은 확실하게 스포일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미래에 이 작품을 보실 예정인 분들은 청취를 과감하게 중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야마노 레몬의 정체는 맨인 블랙의 요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맥락이 애니메이션에서 미리 두각을 나타냈던 때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9화에서인데 이치카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레몬도 나도 맨인 블랙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주인공 무리도 무리지만 보는 시청자들도 그 누구 하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작품의 진짜 초창기에 이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유머러스한, 좀 희화화시키는 그런 이야기 전개를 담아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저게 진담이려고 하면서 다들 과감하게 넘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수가. 레몬의 정체가 진짜 맨인 블랙이었다고?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캐릭터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든든하네 일단. 카이토와 이치카가 굉장히 위험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이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든든하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작품의 이제 엔딩이 펼쳐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레몬의 정체가 작품이 가지는 톤과 일치하고 있는 건가? 캐릭터들 개개인이 안고 가야 되는 감성을 파괴하는, 여운을 좀 파괴하는 역할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함께 곁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레몬이 퇴장하는 장면이 그냥 증발하듯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원했던 것은 레몬도 이 주인공 무리에서 이치카의 공백을 곱씹으면서 좀 같이 감정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성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레몬은 그냥 증발해 버리고 결국 이치카의 빈 공백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슬픔을 뚝뚝 흘려내는 그 인물들은 나머지 주인공 무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 작품은 지구인과 우주인이 서로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갑자기 여기서 외계인을 관리하는 기관 맨인 블랙이 참전을 해 버리니까 작품의 맥락이 난잡해지는 느낌을 살짝 받았다고나 할까요? 이거는 뭐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작품을 곱씹어 보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좀 결론을 저 스스로는 좀 도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이 맥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사실. '내가 안 짚을 걸 짚고 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쪼끔은 아시겠죠? 제가 이만큼 좀 청춘물 혹은 이러한 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많이 안 봐 왔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작품에 대한 저의 감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코너를 준비하러 떠나 봐야겠죠? 가까운 시일 내로 빨리 여러분들에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노잼 셀렉트는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의 자신감 상승.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판을 떠나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주류 여론, 주류 시선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맥락이랑 꽤나 일치하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콤플렉스적으로 남아있던 내 시선이 과연 좀 대중성이 있는 시선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색이 애니메이션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라디오 진행자로서 체면은 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꽤 흥미로운 점들도 눈에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이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오타쿠계에서의 상황을 보면 별로인 작품은 그냥 별로야, 좋은 작품은 아주 좋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풍토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연출이나 동일한 장면,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의 관점차에 따라서 평이 꽤나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꽤나 흥미롭게 이 작품의 시선들을 관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노잼 셀렉트라는 코너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비판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코너라는 점을 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여론을 배제하고 우리들은 부정 여론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조연들의 유쾌한 반란. 너는 졌어. 대충 결말이 싫다는 이야기.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송곳 같은 비판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이 작품이 다중 주인공물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주인공에게 가야 될 시선이 조연들에게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연보다 조연들의 존재감이 훨씬 더 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노잼 셀렉트를 구성하는 상황 속에서 알게 됐다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은 요러했습니다. 주연들은 왜 이렇게 비호감적이냐. 근데 조연들이 참 호감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극명한 시선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주연들의 이야기가 그다지 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조연들인 거다. 뭐 구도라던가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더 눈이 갈 수밖에 없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비판들 속에서 한 가지의 시선이 꽤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이런 시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애초에 이 작품이 메인 히로인을 고정하는 형태의 전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이치카에게 쏠렸던 고정 히로인의 포지션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다른 히로인, 뭐 대표적으로 칸나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 히로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형태로, 여지를 남기는 형태로 작품이 전개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시선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시선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렘물에 익숙한 분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주인공이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는 형태의 로맨스는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이고, 요즘에 각광받는 이런 캐릭터 간 구도라고 하는 건 뭐니 해도 하렘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칸나와 이치카가 아웅다웅 하면서 카이토의 선택을 기다리는 이런 식의 하렘물 구도를 좀 차용했으면은 훨씬 더 우리들이 볼만한 작품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러한 논리 구조인 건데,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시선이 뭔가 한 가지의 좀 썰을 대두시키는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뉴트로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하나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토와 이치카의 1대1 로맨스라고 하는 구도 자체는 정말 전통의 구도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뉴트로라고 함은 변주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변주를 조력자들로 남아있어야 되는 조연들에게 비중이라던가 캐릭터 성격 부여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 놓음으로써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한 가지의 썰을 여기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과거의 감성을 한껏 머금은 어떤 연인과의 로맨스를 그냥 다루고 있는 작품 같은 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 나오는 작품들 혹은 과거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던 작품들이 리메이크 될 때 꼭 새로운 영역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일본 작품은 아니지만 스쿠비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임이 맞거든요. 하지만 그 구도라던가 캐릭터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21세기에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공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는, 한마디로 구세대의 유물과 같은 맥락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계속 새롭게 리부트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덧 입히던지 혹은 연인 간의 구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던지 캐릭터들의 신비감을 더 끌어올리던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오네가이 티처의 제작진들이 다량 투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그 구도만 그대로 가져와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연들의 개성도 뿜뿜 끌어내면서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의 로맨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뉴트로를 구상해서 제작이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는 세간의 평가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의 입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칸나라던가 테츠로 그리고 미호가 가지는 캐릭터성을 도저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인공들에게 가는 시선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앞서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려고 해도 옆에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니,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혹평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좀 묘하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마냥 좋게 평가를 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다채로운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좋은 말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번 여론은요, 긍부정 여론이 모두 공통으로 견지하고 있는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타니가와 칸나,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캐릭터의 행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칸나가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 정도는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고,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어떤 워딩을 사용하시냐면, 제작진이 칸나 자체로 일을 버려놓고 수습하는 거는 그냥 아예 손을 놓아버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금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과연 누구였느냐, 이 부분에서 정확한 증거가 되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칸나의 불행에 불만족스러웠다 라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칸나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칸나가 이 작품에서 명백한 희생양으로 사용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꼬이고 고인 인물 간의 구도, 이것을 정리하는 역할로 칸나라는 캐릭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칸나가 적극적으로 카이토에게 대시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토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고군분투하는 흔적들을 우리는 다 봐왔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뜻밖의 카이토와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던가, 친구들과 오키나와에 가게 됐을 때 카이토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고르는 걸 고심하는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소소하게는 딱히 카이토와 약속이 잡혀있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구실을 만들어서 카이토네 집에 방문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캐릭터가 진짜 인간적으로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캐릭터는 끝끝내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내팽개졌습니다.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회차가 바로 8회차 담력시험 에피소드였거든요. 여기서 카이토는 이치카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옆에 동행하고 있던 칸나를 내팽개치고 이치카에게 그냥 달려가 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칸나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 선택을 받지 못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회차였고, 거기서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암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이제 지나가자마자 칸나라는 캐릭터가 그냥 일개 조력자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 이치카와 카이토가 맺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게 다름 아닌 칸나였단 말입니다. 근데 칸나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카이토를 깔끔하게 포기할게, 이러한 입장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단 말이죠. 계속 마음속에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난 카이토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몇 날 며칠 집에 틀어박혀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칸나의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구도 정리. 이 캐릭터는 그 이후에 얽혀있던 테츠로와 미호의 구도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었지만 칸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용기를 낸 테츠로가 칸나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미호 또한 확실하게 테츠로를 보듬어주면서 둘이 연인 사이로 아마 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제 해피 엔딩을 옆 커플에게 선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칸나는요? 칸나는 그냥 아무하고도 엮이지 않고 시련이라는 아픔을 청춘 때 느끼고 그냥 그 친구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엔딩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제작진에게 약간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첫 번째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하렘 구도를 채택했으면 어땠느냐, 이러한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존재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나도 하루빨리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칸나라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덕담? 덕담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살짝 남겨보면서 두 번째 시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은 엄연히 대승적인 해피엔딩을 맞이한 작품이 맞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대다수의 분들은 이 작품의 뒷소습, 이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움을 어필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칸나에 대한 이슈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뭐 대체적으로 비판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시선이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요. 여운보다는 허무함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엔딩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좀 다른 색다른 반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끝난 거 맞아? 이렇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몇몇 분들이 또 존재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진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의 대승적인 결론은 해피엔딩이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딱 한 컷, 카이토와 이치카가 만나서 잘 살았겠거니라는 암시를 주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만 보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그다지 없었고, 잘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건데,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하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는 일말의 측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저도 다른 작품을 보는데 이런 식의 결말을 내놨어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장르의 차이가 확실했었습니다. 제가 봤던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일명 최루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사람들의 감동과 눈물을 빡빡 쥐어짜는, 그리고 보는 사람의 진을 빠뜨리는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 장르를 일컫는 말인데, 주로 키사의 게임들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들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근데 그 작품들의 엔딩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냐면, 분명히 해피엔딩은 맞아요. 해피엔딩이 맞는데 주인공들이 부재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이러한 결론을 내보이는 경우라던가, 혹은 해피엔딩 맞고 주인공들 행복한 거 맞아요. 근데 그 행복한 장면이 너무 찰나만 나오고 끝나는 이러한 경우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저의 감상이 어떠했냐면은, 아니 주인공들이 진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정작 주인공이 없는 상태로 해피엔딩이라고? 아니면은 뭐 주인공은 존재하는데 진짜 요만큼 행복한 거 잠깐 보여주고 끝나? 극대노를 하면서 납득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여운이죠. 그리고 제가 그 작품에 엄청나게 몰입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인 건데,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시선들, 결론이 나는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처럼 주인공들에게 맹목적인 몰입을 하지 못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좋게 끝났네, 이 정도의 감흥 정도만 느끼고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장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봐도 제가 얘기한 최루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의 감정을 뒤 흔들어 놓는 종류의 애니메이션인 거잖아요. 반면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정을 휘두른다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를 감상하는 이제 이러한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이 평을 가르는 잣대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작품에 몰입을 한 사람만이 승자고 몰입을 못한 사람은 괜찮은 엔딩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굉장히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시선이 명백하게 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한 번 더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비판 같은 경우는 제 시선이 틀렸다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H는 몰입도 못 해놓고 지금 엔딩 뭐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많은 시청자분들의 감상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하신가요? 노잼 셀렉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뭐 여기서 노잼 셀렉트 인트로 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대략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상당히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한 번쯤 좀 감성적인 작품, 로맨스 이런 것들을 한껏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감상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뭐 재미있게는 봤는데 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맹점들이 감상의 기로를 좀 가로막는 맥락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엔딩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배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아무래도 오네가이 티처의 정신적인 후속작,
그런 이미지가 강한 작품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제작진은 그 틀을 탈피하기 위해서 꽤나 애쓴 흔적들이 많이 보였고, 또 감상하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네가이 티처와는 결이 굉장히 다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우리들이 인정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이 잘 만들었는데 저평가가 돼서 아쉽다, 이러한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데 그냥 뭐 평범한 작품, 이 정도 선의 존재감인 작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작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여러분들도 꼭 감상을 하시고 여러가지 재미 포인트들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운드 트랙을 마무리 지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